인천 봉숭아학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행복한 스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그 최고위원이라는 직함을 맡게 된 거는 우리 봉숭아학당의 오행자 교육본부장님하고 제가 원산지가 같아요. 원산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향 선배인데 후배가 애쓰는데 뭐 좀 도움이 돼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서 이 최고위원이라는 직함을 맡기에는 제가 부족함이 많죠. 근데도 부담스러운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또 그렇게 그 자리를 맡아서 오늘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또 제 이야기를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당히 숫기가 없어요. 그래서 남 앞에 쓰는 거를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오늘 이제 저희 뭐 봉당 가족들에게 그렇게 새롭게 인사도 드리고 또 제가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늦게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뭐 PT를 해오고 막 책을 전하고 학문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제 삶을 통해서 제가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과 또 외부에서 이제 부정적인 자극을 줄 때가 있죠. 흔히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 경험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올해 그 환갑이 됐는데 새로운 거를 제가 시작하는 걸 좋아해요. 아까 우리 김영숙 명창님도 제가 등산하면서 만나가지고 다음 주부터 서울로 제가 창을 배우러 간다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격려차 와주셨는데 제가 이제 창을 배우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뭘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70살이 되면 이제 지금 내년에 할머니가 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가려고 계획 중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인데 어렸을 때 뭘 해본 게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뭐 악기를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음치라서 또 노래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인 것을 거기서 알리려고 하면 창을 한번 해보면 제일 좋겠다. 한복 하나 가지고 가고 그리고 부채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제가 뭐 명창에 도전할 것도 아니니까 김명숙 명창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성주풀이랑 진도 아리랑만 배워주시면 된다. 그래서 성주풀이를 부르고 뭐 앵콜을 하든지 말든지 두 번째 곡으로는 진도아리랑을 부르면 제가 한국 사람인 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아실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행자 본부장님하고 같은 고향인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어요. 옛날에는 다 순천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대상 고추장이 워낙 광고를 해줘가지고 이제 순천을 순창이냐고 하더라고요. 고추장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저는 이제 호적에는 1962년생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학장님께 제가 사주를 받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호적에는 62년생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63년생이고 토끼띠입니다. 호적이 늦게 되신 분들은 있어도 호적이 미리 된 사람은 보기 어려우시죠. 제가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데 어렸을 때 굉장히 조그맣고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35kg여가지고요. 바람이 불면 앞으로 가질 못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데리러 와야 갈 수가 있어요. 혼자는 바람이 불면 가질 못해요. 어렸을 때 이제 너무 조그매가지고 아버지가 제 출생신고를 안 하고 계속 미뤄두셨다고 그래요. 그게 언제서부터 제가 이제 한 것인지를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과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반응하는 법,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룬 저의 경험들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나눠서 여기 계신 분들도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면 망설이시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동기부여가 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사실은 제가 남들 앞에서 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굉장히 꿈이 많으셨던 분인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하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랑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한테 저를 맡겨 놓으시고 동생 4명을 데리고 인천으로 먼저 이사를 가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전북 순창에서 인천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시골에서는 가난하지만 할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동생 4명이니까 저까지 5명, 그리고 엄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저보다 몇 살 이제 위인 외삼촌 이렇게 방 2개 9명이 사는 거예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독서실에서 책상에서 엎드려서 자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엄마가 저녁에 봉투에다가 쌀을 사다 놓으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걸로 이제 아침에 밥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 가난하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전학을 왔는데 사춘기잖아요. 매번 수업료를 제때 못 내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려고 하면 수업료를 내야 올려주잖아요. 행정실에 맨날 불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돈 낼 거냐. 예, 슬펐죠, 그때 많이. 그랬는데, 그래도 엄마가 이제 굉장히 그 생활력이 강했고 억척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딸들이지만 고등학교는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또, 그래도 맏딸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첫 번째 등록금만 내주면 대학을 다닐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졸업하면 바로 선생이 되는 인천 교대를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골에다가 뒀으면 아마 공부 잘해서 교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인천으로 전학 오니까 이제 뭐 학과목도 많이 다르고 뭐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학력고사를 봤는데 인천 교대 갈 점수가 안 됐어요. 이제 청주교대랑 충주교대인가요? 거기를 춘천교대죠. 거기를 가라고 선생님 그러시는데 저희 엄마가 지방교대는 절대 못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돈 없어서. 그래서 원서도 한번 못 내보고 대학을 포기했죠. 그리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제 진로 상담을 하시면서 야, 너 스키 대학은 못 가도 졸업식에는 꼭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졸업식에 안 올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셨나 봐요. 근데 친구들이 다 진학반이어서 대학에 가고 저하고 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2-3명 정도 대학을 안 갔다고 그래요. 못 가겠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대학 졸업식에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달을 집에서 안 나가고 있어서 동네 어르신들이 야, 숙기 곰팡이 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만큼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집에만 있었죠. 근데 그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막 시작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막 이런 게 TV에 나오면서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는 게 TV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내 애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어린이집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그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여자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리고 남편 그늘에 있을 때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시골에서 아버님이 물려주신 그 토지를 농협에다가 담보로 잡히시고 저한테 그때 돈을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농자금을 대출을 받으셔서 아들 통장에 넣어주시지 않고 제 통장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보증금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도 제가 이제 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가 해달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해드려서 저는 아직 백두산 여행을 못 가봤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백두산 여행 보내드렸죠.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이집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때 이제 뭐 줄 있고 빽 있으신 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사적 모임을 하고 나서 저한테 조용히 부르시더니 야, 한 원장 네가 학벌이 있냐, 집안이 좋으냐, 재력이 있냐, 미모가 있냐. 내가 너를 어디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를 하려고 그래도 아무것도 소개를 할 게 없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너는 똑똑한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기분 정말 더럽더라고요.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원장님은.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집에 와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원장님 한 얘기를 이렇게 제가 다시 되짚어 보니까 다 사실인 거예요.
제가 뭐 시골에서 여기 와가지고 저희가 뭐 집안이 있는 것도 아니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서 돈도 없죠. 배운 것도 없죠. 아니 뭐 지금은 돈만 있으면 다 고치기라도 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한국에서 태어나면 다 미스 코리아예요 한때. 근데 기준이 있잖아요. 진선미. 그래서 뭐 이쁘지도 않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엄마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수능 때 되면 늘 이제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학번이냐고 누가 아니 몇 년생이냐고 그러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되지 꼭 몇 학번이냐고 물어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참에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한번 대학을 가보자. 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고 사람이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지금 이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몇 년 뒤에 그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또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돌이 그때 채 안 됐었어요. 제가 독한 마음을 먹고 야간대학에 국어학번으로 입학을 했었습니다. 낮에 어린이집에서 일하는데 어린이집 일이 강도가 굉장히 세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밤에 야간대학 다니고 이제 신학대학이니까 또 교회도 다녀야 돼요. 제가 새벽기도를 90일 새벽기도를 3년을 나갔는데 그때 3시간 이상씩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독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2003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도 합격을 했죠. 근데 뒤늦게 대학 다닌다고 애들 둘은 이제 친정엄마한테 맡겨놨고요. 또 그때 대학을 못 보내줬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이제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이제 저희 엄마가 매일 이제 애들을 돌봐주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슴 아팠지만 그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뒤늦게 공부도 했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사람 참 이상하죠. 그 뒤에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하셔서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제가 딱 거절했습니다. 이제 힘은 들었지만 이제 그렇게 뒤늦게 공부를 했고 사회생활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당 활동도 하고 이제 시의원에 2번을 도전했는데 그게 정치가 쉽지 않더라고요. 2006년, 2010년에 시의원에 나갔다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포기했을 것 같으세요? 포기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시의원은 쉽지 않아서 2014년에는 구의원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운 좋게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2018년에는 다시 시의원에 도전했는데 또 경선에서 떨어져가지고 못 나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 2018년에 의원 되신 분들이 요번에 2022년에 거의 다 떨어지셨어요. 당에 또 바뀌는 바람에. 근데 저는 이제 그 뒤에 지금의 직장에서 정년이 넘은 나이에도 사회복지사로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고 또 그렇게 뒤늦게 힘들고 어렵게 공부한 덕을 이제 보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 이제 저한테 그렇게 자존심 상한 이야기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게 사실이냐 아니면 사실이 아니냐 이거를 그 감정으로 보시지 말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한번 쭉 적어봐라. 그래서 그게 사실이면 바꿔야죠.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또 듣잖아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 끌당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자존심 상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계기로 삼아서 제 자신을 바꾸는데 계기가 됐었는데 이제 여기 저희가 봉당은 서로 인정해주고 좀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되겠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저희 권사님이 저를 기다리셨다고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꼭 점심을 한 그릇 사주고 싶어서 기다리신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올해가 칠순인데 한 60세쯤 넘었을 때 저한테 제가 공부하는 걸 옆에서 쭉 보시니까 한 권사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게 노상 이렇게 마음에 걸리고 그게 언짢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니 지금 이제 자식들도 다 결혼시키고 뭐 하시는 일도 없고 시간도 많으신데 그럼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죠. 아유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검정고시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요즘은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하시고 싶으면 대학 공부까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격려를 했는데 그 뒤에 몰래 부천에 있는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셨대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과정을 공부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하시고 고등학교 과정을 또 공부하셔서 이제 대입 검정고시에 패스를 하시고 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해가지고 올해 졸업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수학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셔가지고 그 가게 앞으로 애들이 지나다니고 수학여행 간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부럽고 속이 상하셨는데 올해 이제 그 졸업생들하고 같이 11월 달에 태국으로 졸업여행을 가신다고 하면서 막 아이처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때 한 권사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검정고시 보시라고 이렇게 막 해줘서 내가 용기를 얻고 공부를 시작했다. 근데 뒤늦게 공부를 해보니까 뭐 학력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더라.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고 행복하시다고 하면서 올해 칠순잔치 하는 대신에 감사원금으로 장학헌금을 500만 원 내셨다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돼서 너무 기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그 권사님보다 제가 더 기쁘고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여기 이제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저희 오늘이 가장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지 않는 최고의 날을 꿈꾸시고 계신다면 제가 오늘 여기서 종이를 한 잔씩 나눠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거를 할 때는 항상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개발이나 먹어줄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미리 신청하면 제가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씩 끓여주고 같이 이제 밥 먹는 책방을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NLP 강사로 또 상담가로 활동하려는 꿈을 갖고 이제 한 달 전부터 우리 정동문 학장님께 이제 NLP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뒤늦게 NLP 공부를 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뭐 지금은 뭐 어쨌든 사회생활하고 행복하지만 이후에도 쭉 행복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면 저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NLP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가 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고요. 또 시작의 반이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만 해도 이미 반은 이뤄 놓은 거죠. 제가 이제 강사료를 지급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명창반에 등록을 하면 저는 이미 반은 명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직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새롭게 시작한 공부와 또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이거를 쓰셨으니까 그걸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면 이제 다음 달쯤에 저희가 다시 만날 때는 뭔가가 새롭게 변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확신합니다.